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변화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금융안전망이라던가 가족 지원, 그리고 우리 일상 속 혜택들 있잖아요. 이런 거 중심으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들 뭐냐면요.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가 드디어 1억 원으로 2배 오릅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장 이용료도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 이것도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논의도 아주 활발하다고 하고요. 구직자분들 자립을 돕는 새로운 지원금도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자, 그럼 이 반가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정부 부처 공식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요, 관련 정책 보고서나 언론 보도, 그리고 요즘 많이 보시는 시니어 정보 채널이나 블로그 같은 다양한 목소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숫자가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 이런 걸 넘어서요, 그 변화들 속에는 저출생이나 고령화 같은 우리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응하고 또 금융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고민,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금융 안정망 강화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이게 드디어 시행되는군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오릅니다. 이게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로 무려 24년 만이에요. 와, 24년 만이에요.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상향 조정은 단순히 금액을 올린다는 의미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좀 있었고 하니까 그런 잠재적 불안감을 미리 좀 해소하고 내 자산은 안전하다는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을 다시 설정하려는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 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호금융권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금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도 포함인지? 네, 1인당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요. 원금하고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게 9월 1일 이후에 만약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다거나 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적용된다는 거예요. 9월 1일 이후에요? 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뭐 가입 시점과는 상관없이 보호 대상이 되고요. 근데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실적 배당형 상품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펀드는 아니군요. 네. 근데 요즘 노후 대비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확정 기여형,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안에서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돈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고 개인 연금 저축, 그리고 사고 보험금 이 세 가지는 일반 예금하고는 별도로 각각 1억 원의 보호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와, 정말요? 그럼 각각 1억씩 최대 3억까지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네요. 와. 그렇죠. 일반 예금까지 하면 더 많아지고요. 이게 약간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자산 대부분을 예금에 의존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게 실질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이상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도가 이렇게 2배로 크게 오르면서 혹시 뭐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금이 특정 금융기관으로 막 쏠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금융당국도 그 점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를 좀 높게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갑자기 확 몰리면 해당 기관의 어떤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렇죠. 자칫하면 이게 또 고위험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 쪽은 그렇고 대출 규제 쪽도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스트러스 DSR 제도, 이게 3단계로 확대 시행되었다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어려운데. 아, 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모든 금융권에 가계대출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DSR을 아시다시피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는 건데요. 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더하는 거예요. 일종의 가산금리인데 지금은 1.5%포인트거든요. 이걸 추가로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을지 미리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해서 혹시 금리가 올라도 채무자가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물론이고 혼합형이나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 비율이 높아져서요. 사실상 대출 문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금융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이 정말 많았는데 국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게 드디어 도입되었군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큰 변화 같아요. 네,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 그러니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줘요. 그러면 국가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모, 주로 한부모님이시겠죠? 이분들께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그 돈을 채무자한테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낸다. 네, 기존에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지급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법원 판결 같은 걸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권리, 즉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실제로는 못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청하는 부모하고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신청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스스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이고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앞으로 나올 시행령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국가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월 20만 원이 과연 충분할까? 또 채무자에게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빈곤화를 막는데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한가, 또 채무자가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모를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제도 시행 3년 후의 성과라든지 회수율 같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 외에 다른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도 더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고요. 특히 한부모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휴직 기간도 기존에는 1년이었는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넓어졌고요. 또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의 유급 10일이었는데 유급 20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네.
아이들 돌봄이나 교육 지원 쪽은 어떤가요? 초등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께는 희소식인데요. 방과 후에 돌봄하고 교육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늘봄 학교 있잖아요. 이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아, 전국 모든 초등학교요? 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만 9세까지로 조정돼서 저학년 돌봄 지원에 좀 더 집중하고요. 또 대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올해 2학기부터 소등 연계형 국가장학금하고 다자녀 두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연간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인상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원들이 있네요. 자, 이제는 우리 지갑하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상 속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7월 1일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정부가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한 건데요.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고요. 아, 7천만 원 이하.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요? 꽤 크네요. 그럼 연간 한도는 얼마이고 혹시 PT나 수영 강습 같은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연간 공제 한도는요, 기존에 있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같은 다른 문화비 항목들하고 합쳐서 최대 300만 원입니다. 아, 문화비 안에 포함되는 거군요. 네. 체육시설 이용료는 이 문화비 공제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항목의 공제 대상인지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헬스장의 월간 이용권처럼 순수하게 시설만 이용하는 비용은 100% 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개인 PT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하고 교육, 즉 강습이 결합된 상품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용료하고 강습료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이용료로 인정됩니다. 아, PT나 강습은 50%만. 네. 근데 운동복이나 수건 대여료 같은 거는 시설 이용 부대 비용으로 봐서 100% 인정될 수 있고요. 하지만 시설 안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운동용품이라든지 음료수값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운동하는 습관도 만들고 세금 혜택도 받고 또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게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죠. 현재 한 1만여 개 시설이 등록을 마쳤다고 하고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니까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이 대상인지 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 디덕션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생활 지원 자체도 조금 늘었죠. 아, 네.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6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통합 문화이용권, 보통 문화누리 카드라고 하죠. 네네. 그 연간 지원금이 1인당 1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어르신들을 위한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도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근데 시니어 정보 채널 같은 곳에서는 다른 기대 섞인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금보 한도 1억 원 상향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일부 시니어 대상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는 현재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통신비 할인 혜택 있잖아요. 최대 월 12,100원? 이게 좀 더 확대되거나 할인폭이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통신비 할인 확대 기대? 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일부 지자체에서 주는 효도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좀 현실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관련 논의나 기대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기대 수준이군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니어 채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오랜 딜레마이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될 만큼 정말 적어요. 어려우신 거죠. 그런데도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나 그 배우자, 즉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같은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어려운데 자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실제로 자녀랑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도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꼽혔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부양도 못 받으시면서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니어 정보 채널 같은 것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드디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될 거라는 점을 아주 중요한 변화로 알리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더 이상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어르신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필요를 기준으로 국가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동시에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진전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복지 하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화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꼭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를 찾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분들을 위한 지원 소식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고요? 네, 오는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이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서 자립을 하게 되면 정부가 격려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 자립에 성공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군요. 얼마나요? 네, 구체적으로는 자립에 성공하고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 이렇게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자활 의지를 좀 북돋고 지속적인 자립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네. 직업훈련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도 좀 강화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고요. 특히 요즘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확대해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썼던 직원이 복귀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요.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의 잔여분 5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을 좀 더 장려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이 바뀐 점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이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500억 원 이하였는데 1,800억 원 이하로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데서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네요. 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중요한 변화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기존의 민간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11월부터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외에도 정부가 지정하는 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나 건강 보호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담배 성분 공개 의무화. 네. 그리고 7월부터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편의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소식인데요. 8월부터는 동물병원들이 주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병원 내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 투명성이 높아져서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들을 훑어봤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예금자 보호 강화로 금융 안전판이 더 튼튼해졌고요. 국가 양육비 산지급이나 육아휴직 지원 확대로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또 헬스장 소독공제처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늘었습니다. 특히 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논의처럼 노년층의 어려움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자활성공 지원금처럼 스스로 일어서려는 이들을 돕는 그런 정책적 노력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이 그냥 발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저축 계획이라든지 가계 예산, 건강관리 습관, 나아가서는 미래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같은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셔서 정확한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일부 자료에서는 기본사회라는 좀 큰 담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오늘 논의된 예금 보호 확대라든지 양육비 지원 강화,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강한 열망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해야 할 진정한 기본적인 삶의 안정망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정보 습득과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